간장 사러 간다더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어머니, 저 개망신 시킬 작정이세요? 앞치마 대신 지갑을 챙겨 들고 호텔로 떠난 그때 저는 며느리의 악다군이 섞인 문자를 보며 씁쓸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집들이 한다며 60인분의 술상을 차려내라던 며느리, 믿었던 아들놈마저 모른 채 하며 입을 틀어막는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집을 사준 저는 그저 돈 안 드는 늙은 식모였다는 사실을요. 그 길로 최고급 호텔을 향해 떠난 후 걸려온 전화 99통. 그래, 어디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라. 호구 같던 엄마의 우아하고 처절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이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 말년에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아들 내외와 합가하기로 한 첫날부터 벌어진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황당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들 내외가 살게 될 번쩍번쩍한 새 아파트 앞에 멈춰서는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던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30년이 넘도록 식당 주방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을 새 집 장만하는데 몽땅 털어 넣었으니까요. 아들 영준이가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제가 안쓰럽다며 이제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는 아들의 말이 그저 눈물겹게 고마워 전 재산을 털어 보태주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 소연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허겁지겁 뛰어나오더군요. 소연이가 제 손에 촌스러운 꽃무늬 앞치마를 억지로 쥐어주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얼른 이쪽으로 와보세요. 빨리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소연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야 짐이 간신히 정리된 집은 아직도 어수선했기 때문이죠. 소연이는 제 손목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며 부엌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부엌 조리대 위에는 고기며 채소, 해산물까지 온갖 식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마치 시장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영준 씨 회사 동료들이랑 친구들 다 불렀거든요. 한 60명 정도 될 거예요. 소연이가 세상 모르고 해맑게 웃으며 말하는데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60명? 예, 소연아.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너희들 이사한 지 이제 며칠이나 지났니? 더구나 나는 오늘 이사했어. 아이 참 어머님도 집들이 겸 환영 파티잖아요. 이사한 김에 빨리 집들이 하는 거죠. 제가 어머님 식당 경력이 30년이라고 우리 시어머니 손맛은 국보급이라고 영준 씨기를 얼마나 살려놨는데요. 소연이가 자랑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는데 단체 대화방에는 이미 잡채, 불고기, 갈비찜, 각종전, 샐러드까지 10가지가 넘는 요리 목록이 공지되어 있었어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소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60인분을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니? 이건 무리다. 절대 못해. 어머님은 식당에서 뼈가 굵으신 분이잖아요. 이 정도는 어머님한테 식은 죽 먹기 아니에요? 저희 체면 좀 세워주세요. 네. 소연이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웃는데 그 눈빛에는 저를 가족으로 보는 따스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오직 성능 좋은 주방 기계를 바라보는 차가운 계산만이 서려 있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거실로 뛰쳐나가 영준이를 찾았고 영준이는 베란다 쪽으로 슬금슬금 도망치듯 걸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영준이의 팔을 낚아채듯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영준아,
너 이리 좀 와봐라. 내 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고나 있는 거냐? 아, 엄마는 또 왜 그래? 그냥 소연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줘. 걔가 다 계획이 있어서 저러는 거잖아. 영준이가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야, 이 녀석아, 계획이고 나발이고 60인분이 장난이야? 늙은 엄마 잡을 일 있냐? 이걸 나 혼자 어떻게 해? 쉿, 엄마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소연이가 들으면 기분 나빠해. 그냥 요리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영준이가 제 입을 틀어막으며 신경질적으로 속삭이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준이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며 차갑게 쏘아붙였죠. 나 담배 한 대 피우고 올 테니까 엄마가 알아서 잘 좀 해봐. 손님들 오기 전에 집 정리도 해야 하고 바쁘다니까. 영준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저는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때 소연이가 제 등 뒤에 대고 외치더군요. 어머님, 6시까지 다 준비해야 하니까 서두르셔야 해요. 지금 2시니까 시간 넉넉하죠? 저는 어머님만 믿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소연이를 쳐다봤지만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어대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 어머님이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시는 모습도 찍어서 올려야겠다. 우리 시어머님 솜씨 자랑 좀 해야지. 자, 여기 보세요. 김치.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합가가 아니라 저를 돈 안 드는 무료 가정부로 부려먹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연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로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파이팅이에요. 영준 씨, 얼른 와서 나 좀 도와줘. 우리 손님 맞이 준비해야지. 저는 부엌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산더미 같은 식재료를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저는 식재료를 다듬는 척하며 매의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영준이와 소연이는 거실에서 풍선이다 모다 장식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 저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죠. 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구석에 아직 풀지 않은 제 낡은 캐리어 가방이 처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고 그 소리를 들은 소연이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가방은 왜 들고 가세요? 어디 가시게요? 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 속이 좀 안 좋아서. 저는 태어난 척 연기하며 대답하고 화장실 문을 잠근 뒤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화장실 문을 열고 현관으로 질주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소연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달려오더군요. 어머님, 지금 나가시게요? 요리는요? 마트에 좀 다녀와야겠다. 양념이 턱없이 부족하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애인 양념은 제가 다 사다 놨는데요. 목록 확인했단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보니까 간장이랑 참기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래. 맛을 내려면 더 있어야 해. 금방 올게. 저는 소연이가 잡을세라 현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소연이가 영준 씨, 어머님 나가신다 하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자마자 저는 기사님께 외쳤습니다. 기사님, 도심에 있는 제일 좋은 비즈니스 호텔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하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꺼버렸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파트 단지를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카드키를 건네며 상냥하게 말하더군요. 305호실입니다. 편안한 휴식 되십시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고 저는 캐리어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마 후면 60명의 손님들이 들이닥쳤을 텐데 음식은 단 한 점도 준비되지 않았을 테죠. 소연이와 영준이가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꼴을 생각하니 그제야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쯤 되어 휴대폰 전원을 켜자마자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휴대폰 진동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99통이 넘게 와 있었고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이 쌓여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영준이와 소연이가 보낸 다급한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엄마 어디야? 빨리 와. 손님들 다 왔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어머님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희 죽어요. 저는 메시지들을 읽지도 않고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와인 잔을 채워들고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는데 도심의 불빛들이 저를 위해 축하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해방감에 젖어들며 이 밤을 온전히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느긋하게 조식을 즐긴 뒤 퇴실을 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마치 귀빈을 대하듯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안히 쉬셨습니까? 다음에도 꼭 방문해 주십시오.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향하는 길은 참으로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제 마음가짐은 천지개벽한 듯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현관 앞 복도가 그야말로 배달 음식 쓰레기로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기 쩌든 치킨 박스, 소스가 말라 비틀어진 피자 상자, 국물이 흐른 자국이 선명한 중국 음식 용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저는 코를 감싸 쥐고 쓰레기 더미를 요리조리 피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썩은 내 진동하는 알코올 냄새가 코를 훅 찌르고 들어와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빈 소주병과 찌그러진 맥주캔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았습니다. 소파에는 영준이가 세상 모르고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부스스한 머리에 눈은 핏발이 서서 충혈되어 있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영준이가 들어오는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도대체 밤새 어디 갔던 거야? 전화는 왜 꺼놓고 사람 피를 말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소연이가 뛰쳐나왔습니다. 밤새 얼마나 울어댔는지 눈이 붕어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님 믿고 사람들 다 불렀는데. 저는 태연하게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어가지런히 정리한 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돼지우리도 이것보단 깨끗하겠다. 영준이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을 발로 뻥 차버리며 악을 썼습니다. 지금 집꼴이 문제야? 엄마가 물어볼 게 아니잖아.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회사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고.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나는 호텔 가서 잠 좀 자고 온 것뿐이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이가 소파에 걸터 앉아 가슴을 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60명이나 되는 손님들이 왔는데 음식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배달 음식 시키느라 2시간이나 걸렸고 사람들은 다 욕하고 가버렸다고요. 어머님 때문에 제 체면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났다고요. 체면? 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저는 식탁으로 천천히 걸어가 의자를 빼내 앉았는데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영수증들이 눈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 한 장을 집어들고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치킨이 20마리에 피자가 10판, 족발에 보쌈까지 아주 잔치를 벌였구나. 돈은 꽤 쓴 것 같다. 영준이가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가 연락도 두절되고 사라져서 손님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사람들이 다 엄마 욕하고 갔어. 저는 영수증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고 영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 60인분을 이 늙은 어미 혼자 다 하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니? 너는 네 처가 나를 부려먹으려고 작정한 걸 알고도 모른 척한 거 아니냐? 소연이가 눈물을 벅벅 닦으며 벌떡 일어서서 대들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기 살려주려고 더한 것도 다 해요. 제 친구 시어머니는 칠순 잔치 100명 상도 혼자 다 차리셨다고요. 어머님은 식당 일도 오래 하셨으면서 고작 이거 하나 못 해주세요? 그럼 네 그 잘난 친구 시어머니한테 부탁하지 그랬니? 왜 나한테 난리냐? 저는 차갑고 냉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영준이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엄마 진짜 왜 이래? 그깟 밥 한 끼 해주는 게 뭐 그리 어려워서 이 난리를 쳐? 엄마 평생 식당에서 일했잖아. 밥하고 설거지하는 게 엄마 특기 아니야? 저는 영준이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깟 밥 한 끼라고요. 60인분의 잔치상이 아들 눈에는 그저 하찮은 밥 한 끼로 보였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내 엄마는 식당에서 평생 일했지. 그런데 영준아, 나는 돈 받고 일했다.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도 돈은 받아. 나는 너희 노예가 아니야. 소연이가 분을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저 이거 보세요. 단톡방에 올라온 글들 좀 보시라고요. 사람들이 어머님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소연이가 들이민 휴대폰 화면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악의적인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망갔대요. 완전 코미디네. 며느리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신부가 고약하네. 저는 역겨움에 휴대폰을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내가 망신을 준 게 아니라 너희가 날 이용해 먹으려다 실패한 거잖니. 원인 제공은 너희가 했지. 영준이가 제 팔을 억세게 붙잡으며 흔들어댔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가 엄마를 모시고 산다고 했잖아. 얹혀 살면 집안일 좀 거드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야? 밥값은 해야지.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고 그저 무료로 부릴 수 있는 늙은 가정부일 뿐이라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오후가 되었고 저는 안방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니 소연이의 부모님, 사돈인 박희순 내외가 씩씩거리며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딸이 밤새 울면서 전화하길래 내가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네. 어떤 인간이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어? 저는 방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실에서 소연이의 코맹맹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제 손님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도망가서 파티 다 망쳤어. 사돈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대단하신 시어머니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저는 방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돈 박희순이 저를 보더니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니 사부인,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귀한 딸을 파출부 취급을 해요? 노망 나셨어요? 파출부 취급은 그쪽 딸이 나한테 한 짓이죠. 저는 흔들림 없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의 남편이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훈수를 두었습니다. 허참, 60인분 밥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시어머니가 되어서 며느리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집을 나가요? 소연이가 친정엄마 등 뒤에 쏙 숨어서 훌쩍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준이는 장인 장모 앞에서 길을 못 펴고 쩔쩔매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장인어른 고정하세요. 제가 엄마 잘 타일러 볼게요. 엄마가 갑자기 심술이 나서 그래요. 사돈이 영준이를 째려보며 혀를 찼습니다. 타일러? 이건 자니가 엄마 교육을 잘못 시킨 거야. 원래 족보도 없는 집안이라 그런가 가정교육 꼬라지하고는. 저는 그 말에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족보가 없는 집안이라고요. 가정교육이 안 됐다고요. 사돈이 제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갈데 없는 시어머니를 모셔왔으니 감지덕지에도 모자랄 판에 이게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배가 불렀구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인내심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캐리어 가방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이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위해? 보면 모르냐? 더 이상은 역겨워서 못 있겠다. 엄마, 지금 나가면 진짜 우리랑 인연 끊는 줄 알아. 다시는 안 볼 거야. 저는 가방 지퍼를 찌익 올리며 고개를 들어 영준이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착각하지 마. 네가 끊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끊는 거다. 영준이가 당황해서 방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나가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 저는 영준이를 힘껏 밀치고 방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사돈 부부와 소연이가 저를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현관으로 직행했습니다. 다신 날 찾지 마라.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소연이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진짜 가세요? 영준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당장 들어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곧바로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찰나 영준이가 복도로 뛰쳐나왔지만 이미 문은 굳게 닫히고 있었습니다. 비참함과 후련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뛰쳐나온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어제 묵었던 호텔로 다시 향했어요. 어제 저를 응대했던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어머, 손님 또 오셨네요? 편안히 쉬셨나 봐요. 네, 며칠 더 묵고 싶어서요. 조용한 방으로 부탁해요. 저는 지갑에서 영준이가 줬던 가족 카드를 꺼내 당당하게 건넸고 직원은 두 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삐익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조용한 로비에 울려 퍼졌고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난처하게 변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한데 이 카드는 지금 결제가 안 되는데요. 도난 분실 신고가 접수된 카드라고 뜨네요. 네, 뭐라고요? 도난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카드사에서 지급 정지를 시킨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져보았지만 카드는 그것 하나뿐이었고 현금을 확인해 보니 꼬깃꼬깃한 3만 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프런트를 빠져나와 구석진 소파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상냥하고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요, 제 카드가 갑자기 안 긁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난 신고라니요? 본인 확인을 위해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번호를 불렀고 잠시 후 상담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 확인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1시간 전 명의자이신 김영준 고객님께서 직접 분실 신고 및 정지 신청을 하셨습니다. 명의자가요? 아들이 직접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명의자 본인 요청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준이가 제 발을 묶어두려고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고 집을 살 때 제 피 같은 전 재산을 다 털어넣었기에 빈털터리가 된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는데 당장 오늘 밤 몸을 누일 곳조차 없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보증금 없는 방, 저렴한 숙소를 검색했고 근처에 하루 2만 원짜리 고시원이 있다는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고시원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낡고 허름해서 들어가기가 꺼려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힘겹게 올라 사무실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방 구하러 오셨어? 아줌마 혼자? 네, 하루에 2만 원이라고 보고 왔는데요. 맞아요. 선불이고 며칠이나 계실 건데요? 일단 일주일만 있을게요. 저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세어보고는 14만 원을 건넸습니다. 남자가 돈을 침 묻은 손으로 세어보고는 열쇠 하나를 툭 던져주며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3층 305호. 공용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복도 끝에 있으니까 알아서 쓰시고 밥은 주방에 밥통에 있수. 열쇠를 받아들고 305호실 문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은 관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비좁았고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방 안에 억지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는데 창문이라고는 손바닥만 한 것이 전부라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으니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영준이가 제 손을 잡아주며 엄마, 내가 있잖아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아들이 저를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내몰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 되자 저는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가 편의점에서 제일 싼 라면 한 개를 샀습니다.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눈치를 보며 라면을 끓여와 좁은 방 안에서 후루룩 라면을 넘기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 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받을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순자, 너 도대체 어디야?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어? 영희의 쩌렁쩌렁하고 다급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영희야, 나 어떡하니? 나갈 데가 없어. 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장 말 안 해? 저는 엉엉 울면서 영희에게 지난 이틀간 겪은 수모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60인분 요리를 시키며 가정부 취급을 당한 일 참다 못해 집을 나온 일, 아들이 카드를 정지시켜 고시원 쪽방에 처박혀 있다는 사실까지 전부 다요. 이야기를 다 들은 영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지금 당장 주소 찍어.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지금 너무 늦었어. 여기 냄새나고 더러워. 잔말 말고 주소 보내. 그런 돼지우리에서 자게 둘 수 없어.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갈 거니까 짐 싸놓고 기다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분함과 서러움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시원 건물 앞에 영희의 새빨간 외제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싣고 차에 올라타자 영희가 제 몰골을 보더니 혀를 찢찢 찼습니다. 어머머, 순자야. 세상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제 라면만 먹었다며. 응, 입맛도 없고. 아이고, 이 미련한 친구야.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일단 기분 전화부터 하자. 영희가 선글라스를 끼며 핸들을 꺾었고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오늘 코엑스에서 실버 라이프 박람회 하거든. 우리 거기나 가서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 꿀꿀하게 잊지 말고.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박람회장에 도착하니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또래의 어르신들이 활기찬 표정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저만 세상에서 낙오된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영희가 제 팔짱을 끼며 씩씩하게 이끌었습니다. 자, 어깨 펴. 이순자가 뭐가 모자라서 기가 죽어. 저희는 박람회장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잠시나마 근심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다리가 아파질 무렵 영희가 휴게 공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저기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시며 좀 쉬자. 내가 사올게. 저희는 휴게 공간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영희가 커피를 사러 간 사이 저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30대 젊은 여자들이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언니, 이거 봤어? 와, 진짜 완전 소름 끼쳐. 한 여자가 혀를 내두르며 말하자 다른 여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뭔데 그래? 연예인 기사야? 아니, 맘카페 베스트 글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힌 사연이야. 저는 시어머니, 며느리라는 단어에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는데? 시집살이 시켰대? 말도 마. 며느리가 임신 초기라서 조심해야 하는데 이사 첫날에 시어머니가 60인분 집들이 음식을 혼자 다 하라고 시켰대. 미친 거 아니야? 헐, 진짜?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래서 어떻게 됐대? 며느리가 음식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쓰러졌는데 병원 갔더니 유산 위기라고 했대. 근데 시어머니란 사람은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집 나가버리고 연락 두절이라네. 이거 완전 살인 미수 아니야?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이라니요? 유산 위기라니요? 소연이는 저에게 임신했다는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배가 아파 쓰러진 적도 없었습니다. 영희가 커피 2잔을 들고 오다가
제 사색이 된 얼굴을 보고는 황급히 자리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왜 그래? 안색이 왜 이렇게 창백해? 무슨 소리 들었어? 영희야, 저 여자들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내 얘기 같아. 소연이가 임신을 했다고. 영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맘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영희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더니 이내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악마 같은 시어머니의 학대로 유산 위기 겪은 임신 8주 며느리입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인기 게시물 1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내려갔는데 글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 비용 한 푼도 안 보태주셨으면서 이사 첫날부터 기를 죽이겠다며 60인분 요리를 강요했어요. 제가 임신 초기라 배가 당긴다고 울면서 사정했는데도 꾀병 부리지 말라며 칼을 쥐어주셨습니다. 결국 하혈하고 쓰러졌는데 시어머니는 도망갔어요.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손이 덜덜 떨렸고 수백 개가 넘는 댓글들은 전부 저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는 고려장 지내야 함. 완전 사이코패스네. 당장 이혼하세요. 저는 충격에 휩싸여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고 영희가 제 어깨를 꽉 붙잡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순자야, 정신 차려.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 영희야, 나 좀 나가야겠어.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영희가 제 팔을 부축하며 함께 박람회장을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마트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을 보니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퀭한 초라한 늙은 여자가 공포에 질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준이와 소연이는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말까지 꾸며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울지 마. 진실은 꼭 밝혀질 거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이미 다 퍼졌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들이 날 버렸는데. 영희가 다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비명 같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봐. 벌써 인터넷 뉴스에까지 기사가 났어. 기자들이 맘카페 글 퍼다 날랐나 봐. 화면에는 임신 며느리 혹사시킨 악덕 시어머니, 누리꾼 공분이라는 기사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걸 바쳐 헌신했는데 돌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파렴치한 누명과 조리돌림이라니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영희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다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하고 주워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까 박람회장에서 챙긴 건가? 그것은 화려한 금박 글씨가 새겨진 노블 레지던스 실버타운 팸플릿이었는데 제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영희가 팸플릿 표지에 적힌 문구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존엄을 지켜드립니다. 제2의 인생, 품격 있게 시작하세요. 저는 눈물 젖은 눈으로 팸플릿을 받아들고 그 문구를 홀린 듯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켜드립니다. 존엄이라는 그 두 글자가 마치 벼락처럼 제 가슴에 와 꽂혔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돈도 가족도 집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짓밟히고 찢겨나간 제 존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팸플릿을 꽉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희와 헤어진 후 주머니에 꼬깃꼬깃해진 팸플릿을 움켜쥐고 그곳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눈앞에 펼쳐진 노블 레지던스 실버타운의 위용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죠. 높고 웅장한 건물, 통유리로 된 화려한 로비,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대리석 바닥까지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저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제 낡은 옷차림을 내려다보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길 왔나 싶어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때 뒤에서 들려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깔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혹시 입주 상담 받으러 오셨습니까? 남자의 정중한 물음에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괜찮습니다. 밖이 쌀쌀한데 일단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남자가 친절하게 로비 문을 활짝 열어주는데 저는 얼떨결에 그 친절에 이끌려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로비의 푹신한 소파로 안내를 받은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지만 남자는 제 앞에 앉으며 명함을 건네주더군요. 저는 이곳 원장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소파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친 채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박 원장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순자입니다. 네, 이순자 어르신. 저희 실버타운 입주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입주할 형편이 안 됩니다. 여기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이 안 되신다니요? 박 원장이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보증금은커녕 당장 제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쫓겨나겠구나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박 원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왜 굳이 저희 실버타운을 찾아오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팸플릿에 있는 문구가 마음에 와닿아서요. 당신의 존엄을 지켜드린다는 그 말이요.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팸플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원장이 그 꼬깃꼬깃한 팸플릿을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존엄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실례지만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십니다. 저는 박 원장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동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당한 억울한 일, 카드가 정지되어 빈털터리가 된 사연, 그리고 맘카페에 올라온 악의적인 글 때문에 갈 곳을 잃은 처지까지 본물 터지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박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기막힌 일을 겪으셨군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작정 와본 겁니다. 박 원장은 잠시 턱을 개고 심각하게 고민에 잠기더니 문득 눈을 반짝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까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 하셨죠? 네, 30년 넘게 주방에서 살았습니다. 주로 어떤 음식을 하셨나요? 한식이죠. 반찬 가게도 했었고 기사식당 주방장도 오래 했고요. 박 원장의 표정이 밝아지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혹시 영양학에 대해서도 좀 아시나요? 전문적으로는 몰라도 경험으로 알죠.
노인분들 드실 건 간을 심심하게 하고 소화 잘 되는 재료 쓰고 푹 익혀야 한다는 거요. 박 원장이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제가 엉뚱한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제안이라뇨? 지금 저희 실버타운에 한식 조리장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원래 계시던 분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셔서 비상이 걸렸거든요. 저는 멍하니 박 원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저희가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직원 기숙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월급에서 식대와 기숙사 관리비만 공제하고 지급해 드릴 테니 여기서 일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정말요?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다고요? 네. 다만 절차상 테스트는 거치셔야 합니다. 어르신 요리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동아줄 같아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시죠. 간단하게 한 상 차려봐 주십시오. 저는 박 원장을 따라 지하 1층 주방으로 내려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호텔 주방 뺨치는 넓고 깨끗한 조리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박 원장이 하얀 조리복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갈아입으시고 편하게 실력 발휘해 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저는 조리복으로 갈아입고 결연한 마음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자 머릿속을 짓누르던 잡념이 싹 사라지고 오직 요리 생각만 났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칼을 잡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탁 경쾌한 도마 소리가 주방을 울렸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두부를 굽고 생선을 손질하고 시금치를 데치는 제 손길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정갈한 오첩 반상을 완성해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쌀밥, 구수한 된장국, 노릇노릇한 생선구이, 푸릇한 시금치나물, 아삭한 무생채, 짭조름한 두부조림까지. 박 원장이 직원 서너 명과 함께 주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깐깐해 보이는 젊은 영양사도 있었습니다. 와, 냄새가 끝내주는데요? 이게 뭐예요? 한 젊은 직원이 군침을 삼키며 감탄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상을 내밀자 박 원장이 먼저 젓가락을 들고 생선구이를 한 점 맛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간이 딱 맞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옆에 있던 영양사가 시금치나물을 먹어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 엄마가 해주던 집밥 맛이에요. 조미료 맛도 안 나고 너무 깔끔해요. 다른 직원들도 밥과 국을 먹어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된장국은 처음이에요. 박 원장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는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아니 조리장님, 이 정도면 합격입니다. 아니, 저희가 모셔와야 할 실력입니다. 정말요? 합격인가요? 네. 당장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시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기회가 제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원장이 즉시 직원에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여기서 식대와 기숙사비 제외하고 실수령액은 1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충분합니다. 너무나 충분합니다. 저는 펜을 꽉 쥐고 서명란에 제 이름 석자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이순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는 순간 잃어버렸던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박 원장이 악수를 청하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조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그날 저녁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시원에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캐리어 하나뿐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실버타운 직원 기숙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비록 작은 1인실이었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깨끗하고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풀며 방 안을 둘러보고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오직 저만을 위한 공간. 이곳이 바로 제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식 조리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조리장님, 점심때 입주민들을 위한 특별 코너를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이름하여 힐링 밥상. 힐링 밥상이요? 이름이 너무 거창한데요. 아닙니다. 조리장님 손마시면 어르신들 마음까지 치유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쑥스럽지만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첫 배식 날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입주민 어르신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정성껏 음식을 담아드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한 할아버지가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야, 국물 맛이 아주 시원하네. 옛날 어머니가 해주신 맛이야. 옆에 계시던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입맛이 없어서 통밥을 못 먹었는데 오늘은 밥 한 공기 다 비웠어. 정말 고맙네. 저는 코끝이 찡해져 눈물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제 작은 재주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수 같은 기쁨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직원 복지 혜택으로 타운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러닝머신 위를 걸으며 흘리는 땀은 그동안 흘렸던 눈물보다 훨씬 개운하고 상쾌했습니다.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영준이와 소연이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지도 받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드디어 첫 월급날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120만 원. 제 땀으로 번 소중한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침대 위를 구르며 어린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생기가 돌고 눈빛이 살아있는 당당한 직업인 이순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힘차게 말했습니다. 이순자, 너 진짜 멋지다. 잘하고 있어.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박 원장이 어린아이처럼 들뜬 얼굴로 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리장님, 대박 날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우리 유튜브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쭈그렁 방탱이 할머니가 무슨 방송을 해요? 제가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지만 박 원장은 제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에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리장님 요리하는 거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 현란한 칼질, 아까워서 그래요. 딱 한 번만, 네. 원장의 끈질긴 성화에 저는 못 이기는 척 카메라 앞에 섰는데 렌즈가 꼭 도깨비 눈깔 같아서 어찌나 떨리던지요. 안녕하셔요. 이순자입니다. 오늘은 입맛 없을 때
딱 좋은 총구석 된장찌개를 끓여볼랍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100명도 안 돼서 그럼 그렇지 싶었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이 징징 울려대더니 조회수가 10,000명, 10만 명을 넘어 순식간에 100만 명을 찍어버린 겁니다. 댓글창을 본 저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할머니 칼질 소리에 불면증이 나았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해준 밥 같아요. 눈물 나네요. 사람들은 저를 힐링 할머니라 부르며 열광했고 제 인생에 봄날이 다시 찾아온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달 뒤 기어이 사단이 났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더니 아침 마당 같은 유명 프로에 나가게 된 겁니다. 분장실에서 곱게 화장을 하고 조명 아래 앉으니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진행자가 상냥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늦깎이 스타가 되셨는데 어쩌다 실버타운에 오게 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토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이사 첫날 집들이 음식 60인분을 저 혼자 다 하라고 시키더군요. 손님 오기 4시간 전에요. 스튜디오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니 방청객들이 어머 세상에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못하겠다고 뛰쳐나왔더니 며느리가 맘카페에다 글을 올렸어요. 제가 임신한 며느리를 괴롭히고 도망간 악마라고요. 진행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 인터넷을 달궜던 악덕 시어머니 사연이 전부 거짓말이었단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죽고 싶었지만 이제는 제 요리를 좋아해주는 분들 덕에 살았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인터넷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이 그 맘카페 글을 찾아내 성지순례를 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며느리가 완전 사기꾼이네. 시어머니한테 60인분? 이건 고려장보다 더한 학대다. 소연이가 올린 글에는 욕설 댓글이 도배가 됐고 사람들은 소연이를 국민 패륜 며느리라 부르며 돌을 던졌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유명세를 타자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유명 주방업체 광고를 찍고 제 인생을 담은 에세이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인쇄가 꼬박꼬박 통장에 꽂혔습니다. 통장에 찍힌 1,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저는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평생 시장통 옷만 입던 제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가방을 사고 청담동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라 우아하고 당당한 성공한 여자 이순자였습니다. 이순자, 너 참말로 멋지다. 거울을 보며 으쓱하고 있는데 프런트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조리장님, 아드님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립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올 것이 왔다 싶어 옷매무새를 다듬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영준이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볼은 쏙 들어가고 눈 밑은 시커먼 게 노숙자가 따로 없더군요. 영준이가 저를 보더니 넙죽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무슨 일이냐? 꼴이 그게 뭐니?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영준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소연이가 맘카페 신상 털려서 회사 잘리게 생겼어. 악플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밥도 못 먹고 죽으려고 그래. 엄마가 해명 좀 해줘. 응? 저는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업자득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영준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엄마, 돈도 많이 벌었다며? 우리 대출금 좀 갚아주라.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나
돈 냄새를 맡고 달려온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영준이 가슴팍에 찔러 넣었습니다. 받아라. 100만 원이다.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착각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이라 주는 게 아니라 거지가 불쌍해서 주는 적선이다. 영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해서만 쓸 거야. 너희 빚 갚아줄 돈 10원 한 장 없다. 그리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보안요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사람 끌어내세요. 잡상인입니다. 질질 끌려가는 영준이의 절규를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한 달 뒤 실버타운 1주년 파티가 열렸습니다. 박 원장이 저에게 메인 요리를 부탁했습니다. 조리장님, 이번엔 100인분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100인분이요? 순간 옛날 생각이 났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베푸는 잔치였으니까요. 까짓거 해봅시다. 내 실력 제대로 보여주죠. 일주일 밤낮으로 메뉴를 짜고 파티 당일엔 춤추듯 요리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도마 소리가 흥겨운 노랫가락처럼 들렸습니다. 파티장 문이 열리고 제가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최고예요. 임금님 수라상 안 부럽네.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 무대에 오르니 뜨거운 조명이 저를 감쌌습니다. 지난 5년간 지옥 같았지만 이제야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요리사 이순자입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 속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데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영준이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제발.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고 승리의 기쁨 뒤로 서늘한 불안감이 기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영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딱 2번 울리자마자 영준이가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니? 소연이가 쓰러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응급실이야, 엄마. 제발 빨리 좀 와줘. 나 미치겠어. 영준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가방을 챙겨 택시를 잡아탔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 영준이가 복도를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준이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잘못되면 어떡해. 호들갑 떨지 말고 진정해라. 지금 어디 있니? 저기 3번 처치실이야. 의사 선생님이 엄마 오면 들어오라고 했어. 커튼을 젖히자 소연이가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는데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이 마치 종이장 같았습니다. 차트를 보고 있던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지금 임신 중독증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고 단백뇨 수치도 좋지 않아요. 임신 중독증이요? 그게 뭔가요? 영준이가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임산부에게 아주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자칫하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응급처치를 했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입원을 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서 혈압 떨어지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집에서 꼼짝 말고 누워만 있어야 해요. 스트레스는 절대 금물이고요.
의사가 밖으로 나가고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소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연이가 힘겹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괜찮니? 몸은 좀 어떠냐? 배가 너무 아파요. 아기가 잘못될까봐 무서워요. 소연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했지만 차마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준이가 소연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여보.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푹 쉬면 괜찮다고 했잖아.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초음파 기계를 침대 옆으로 가져왔습니다. 소연이의 배에 차가운 젤을 바르고 기계를 갖다 대자 화면에 흑백으로 된 조그만 아기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아기 심장은 잘 뛰고 있네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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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규칙적이고 힘찬 아기의 심장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제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영준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소연이 좀 돌봐줘. 엄마밖에 없어. 영준아, 내가 왜 그래야 하니? 간병인 구할 돈도 없어. 그리고 소연이가 지금 예민해서 낯선 사람은 싫다고 난리야. 엄마가 밥 좀 챙겨주고 옆에만 있어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칼에 거절하고 돌아가려 했지만 방금 들었던 아기 심장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며칠만 상태를 지켜볼게. 딱 며칠만이다. 엄마, 진짜 고마워. 내가 평생 효도할게. 영준이가 감격해서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차갑게 손을 빼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 봐서가 아니라 뱃속에 든 내 손주 불쌍해서 그러는 거니까. 저는 병실 구석에 있는 보조의자에 앉아 책을 펴들었습니다. 소연이가 침대에서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목말라요. 물 좀 떠다 주세요. 시원한 걸로요. 저는 순간 울컥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뱃속 아기를 생각하며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일어나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소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자, 마셔라. 소연이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컵을 제 쪽으로 툭 밀며 말했습니다. 베개 좀 높여주세요. 허리가 아파서 불편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베개를 들어 소연이의 등 뒤에 받쳐주었습니다. 소연이가 편안한 자세로 눕더니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너무 덥네. 저는 속으로 참을 인자를 수십 번 새기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답답한 병실 공기를 피해 잠시 커피를 마시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동전 지갑을 뒤적이고 있는데 병실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 박희순, 소연이의 친정엄마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자판기 뒤,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희순이 헐레벌떡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살금살금 병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소연이의 울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꼴이니? 많이 아팠어? 박희순이 호들갑을 떨며 소연이를 끌어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연이가 엉엉 울며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고 무서워. 엄마가 좀 와서 나 좀 봐주면 안 돼? 며칠만이라도 같이 있어줘. 저는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소연이가 링거 꽂은 손으로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줘. 시어머니는 나 미워해서 맨날 인상만 쓰고 있단 말이야. 눈치 보여서 숨도 못 쉬겠어. 그러자 박희순이 소연이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네 시어머니 와 있다며? 시어머니 시키면 되지 왜 나한테 그래? 엄마, 딸이 아파 죽겠다는데 그게 할 소리야? 야, 내 시어머니 돈 잘 번다며? 뉴스 보니까 떼돈 벌었다던데? 그 돈으로 특실 쓰고 간병인 쓰라고 해. 소연이가 기가 막힌 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아프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박희순이 혀를 차며 소연이를 타박했습니다. 소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이참에 네가 아픈 척 좀 더 해서 시어머니 꽉 잡아야 해. 마음 약해지게 만들어서 아파트 대출금 싹 다 갚아달라고 해. 알았어?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지금 그게 중요해? 당연하지.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시어머니 돈이 썩어나는데 왜 너희만 빚더미에 앉아 있어? 바보같이 살지 말고 정신 차려. 저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희수는 딸이 죽다 살아났는데도 오로지 제 돈 뜯어낼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연이가 서럽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돈밖에 모르는구나. 무슨 섭섭한 소리야. 이게 다 너 잘 살라고 하는 소리지. 엄마 바빠서 가봐야겠다. 너 시어머니 잘 구워 삶아라. 간다. 박희순이 핸드백을 챙겨 들고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복도 모퉁이로 몸을 피했고 박희순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저 모녀의 역겨운 행태를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뒤 소연이가 퇴원을 했습니다. 영준이가 전화로 사정했습니다. 엄마, 소연이 퇴원했어. 의사가 집에서 절대 안정하래. 밥도 해먹지 말라는데 어떡해. 엄마가 죽 좀 쑤어다 주면 안 될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지막 자비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정성껏 전복죽을 쑤어 냄비에 담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집안은 그야말로 돼지우리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벗어놓은 옷가지와 배달 음식 용기가 널려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소연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낄낄거리며 예능 프로를 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자 놀란 척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죽 쑤어 왔다.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저는 냄비를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소연이가 소파에서 힘겹게 일어나는 신용을 하더니 대뜸 빨래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신 김에 빨래 좀 돌려주세요. 며칠 동안 못해서 입을 속옷도 없어요. 저는 귀를 의심하며 소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빨래를 하라고? 네, 세탁기만 돌려주시면 돼요. 제가 허리를 숙일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설거지도 좀. 저는 소연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친정엄마한테 거절당한 분풀이를 저한테 하고 있는 게 빤히 보였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저를 다시 예전의 하녀 취급하려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냄비 뚜껑을 쾅 닫으며 싸늘하게 불렀습니다. 소연아?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님? 내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네 친정엄마 만나는 거 다 봤다. 소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니네 엄마는 널 돌봐주기도 싫다며 내 돈이나 뜯어내라고
코치하더구나. 아주 모전 여전히 따로 없어. 소연이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너는 정신 못 차리고 나를 또 부려먹으려고 드는구나. 내가 네 하녀냐? 어머님, 오해세요. 저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식탁 위에 놓았던 죽 냄비를 다시 집어들고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애한테는 내 정성이 아깝다. 굶든지 시켜 먹든지 알아서 해라. 저는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소연이가 기겁을 하고 쫓아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죽은 먹게 해주세요. 배고파요. 저는 소연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네 엄마한테 가서 밥 달라고 해라. 난 이제 너희랑 진짜 끝이다. 어머님 제발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저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소연이가 문을 두드리며 어머님, 어머님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버타운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리장님, 로비에 손님이 또 오셨는데요. 네. 설마 또 그 사람인가요? 네. 어제 오셨던 아드님 맞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운을 걸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영준이가 로비 소파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어제보다 더 초췌하고 꾀재재한 몰골이었습니다. 영준이가 저를 발견하더니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엄마, 또 왜 왔니? 할 말이 남았어? 저는 냉랭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영준이가 털썩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소연이가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알아누웠어. 집안은 난장판이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너희 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엄마,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영준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고 로비를 지나던 입주민들과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영준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다 큰 놈이 창피하지도 않니? 엄마, 정말 마지막이야. 제발 도와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저는 영준이를 끌고 조용한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서랍을 열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영준이 앞에 툭 던졌습니다. 자, 받아라. 이게 뭐야? 영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가사도우미 고용계약서야. 가사도우미? 그래. 검증된 전문가들이 일주일에 3번 가서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해줄 거다. 영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비용은? 이거 비쌀 텐데? 1년치 선불로 내가 이미 다 지불했다. 엄마. 영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내가 직접 가서 네 똥기저귀 치워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대신 전문가를 고용해 준 거야. 이게 내 마지막 호의다. 엄마, 진짜 고마워. 내가 잘못했어. 아직 안 끝났어. 잘 들어. 저는 영준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청소나 빨래는 해결됐지만 내 손맛이 들어간 음식은 별도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밥이 먹고 싶으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해라.
세상에 공짜는 없어. 특히 너희한테는. 영준이가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엄마 진짜 돈 받고 팔겠다는 거야? 아들한테? 그래. 나도 이제 엄연한 프로 요리사고 비즈니스맨이야. 내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겠다. 영준이가 한참 동안 저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엄마 말대로 할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됐다. 이제 가봐. 저는 미련 없이 회의실 문을 열었고 영준이는 서류 봉투를 소중히 끌어안고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제가 주방에서 점심 준비에 한창일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준이었습니다. 엄마 가사 도우미 이모님들 정말 일 잘하시더라. 집이 호텔처럼 깨끗해졌어. 고마워. 그래, 돈값은 해야지. 다행이구나. 근데 엄마 문제가 있어. 소연이가 밥을 통 못 먹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물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해. 저는 썰고 있던 팔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원은 가봤니? 응,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입덧은 시간이 약이라면서 잘 먹으라고만 하셔. 근데 소연이가 아무것도 못 넘겨서 탈진 직전이야.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 소연이가 엄마가 해준 반찬 아니면 못 먹겠대. 엄마 솜씨 알잖아. 제발 도시락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문자로 계좌번호 보낼 테니 선입금해라. 알았어. 얼마 보내면 돼? 프리미엄 수제 도시락이다. 한 개에 5만 원, 퀵 배달비는 착불. 5만 원? 좀 비싼 거 아니야? 싫으면 말하라. 내 시간과 정성은 그보다 더 비싸니까. 아니야. 보낼게. 지금 당장 보낼게. 전화를 끊고 10분도 안 되어 입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금 15만 원 김영준. 3일치를 한꺼번에 보냈더군요. 저는 냉장고를 열고 최고급 식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유기농 시금치, 1등급 한우, 당일 직송된 신선한 갈치. 저는 재료비 아끼지 않고 정성껏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를 듬뿍 넣은 맑은 미역국, 달콤하고 부드러운 단호박찜, 고소한 시금치나물, 푸딩처럼 부드러운 계란찜, 그리고 갓 지은 찰진 잡곡밥. 도시락통에 예쁘게 담고 마지막으로 영수증 한 장을 출력해 넣었습니다. 재료비 3만 원, 조리 인건비 2만 원, 합계 5만 원. 맛있게 먹어라는 쪽지 따위는 넣지 않았습니다. 퀵 서비스를 불러 도시락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저녁 무렵 영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기적이야. 소연이가 도시락 하나를 싹 비웠어. 울면서 먹더라. 진짜 고마워. 저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며칠 뒤 영준이가 또 입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30만 원, 일주일치였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다른 메뉴로 정성껏 도시락을 만들어 보냈고 언제나 영수증을 동봉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영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엄마 도시락 먹으면서 펑펑 울었어. 왜? 맛이 없어서 그러니? 아니,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너무 죄송하고 고마워서.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어. 친정엄마는 아픈 딸 돈 뜯어낼 궁리만 하는데 시어머니는 정당한 대가라도 받아서 밥을 먹여주니까 자기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깨달았대. 저는 가스불을 끄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깨달았으면 됐다. 밥이나 잘 챙겨 먹이라고 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일해야 해. 바쁘다.
저는 더 듣기 싫어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기숙사방에서 모처럼 여유롭게 독서를 즐기고 있는데 프런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리장님, 로비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요? 네,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같이 오셨네요. 며느님이 몸이 많이 무거워 보이세요. 저는 깜짝 놀라 책을 덮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다니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 영준이와 소연이가 서 있었는데 소연이의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얼굴은 붓고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도끼 어린 눈이 아니라 맑고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저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너 그 몸으로 여기까지 웬일이니? 힘들게. 제가 다가가자 소연이가 왈칵 눈물을 쏟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소연아 사람들 본다. 뚝 그쳐. 저는 소연이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소연이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도시락 아니었으면 저랑 아기 굶어 죽었을 거예요. 영준이도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뉘우쳤어요. 엄마를 그냥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하녀로만 생각했던 거 천벌 받을 짓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물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소연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그러자 소연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안 된다. 내가 거기 들어가면 우린 또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며느리와 시어머니, 갑과 을로 말이다. 나는 지금 이곳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영준이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 커리어를 쌓으며 당당하게 살 테니 너희는 너희끼리 예쁘게 잘 살아라. 그게 효도다. 소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저는 소연이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불러온 배가 제 몸에 닿자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태교에 안 좋다. 우리 손주 할머니 닮아서 튼튼하게 나와야지. 소연이가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도시락은 계속 주문해도 되죠? 저 어머님 밥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 얼마든지. 단 10원도 애누리 없는 거 알지?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영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엄마는 프로니까요. 제값 치르고 최고급 서비스 받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바로 프로 대 프로의 거래지.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어떤 가식도 억압도 없었습니다. 갑과 을이 아닌 진정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2달 뒤 어느 날 영준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진통 시작했어. 병원으로 갔니? 지금 가는 중이야. 엄마, 빨리 와줘. 저는 급히 유니폼을 벗고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 분만실 앞에 도착하니 영준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소연이는? 방금 들어갔어. 어떻게 엄마? 영준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환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준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고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나왔는데 쭈글쭈글하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엄마, 내 아들이야. 엄마 손주야. 그래, 장하다. 정말 예쁘구나. 저는 작은 생명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이가 회복실로 옮겨졌고 저는 조용히 들어가 땀에 젖은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수고했다, 소연아. 정말 큰일했다. 제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자 소연이가 감격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회복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사돈 박희순이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전처럼 당당하고 표독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병실 구석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소연이가 엄마를 쳐다봤지만 섭섭함이 남았는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제가 먼저 소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산후조리원은 어디로 정했니? 아직이요.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집에서 조리할까 해요. 무슨 소리니? 처세 낳고 몸조리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걱정 마라. 내가 제일 좋은 조리원 예약해주마. 비용은 내가 전액 지원한다. 네, 정말요, 어머님? 소연이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귀한 손주 낳느라 고생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푹 쉬고 몸만 건강하게 챙겨라.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이가 감동의 눈물을 펑펑 쏟았고 구석에 있던 박희순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고맙습니다. 제가 해야 할 도리를 사돈이 대신 해주시네요. 딸이 아플 땐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면목이 없어 고개를 못 드는 그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소연이를 좀 쉬게 해주려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데 박희순이 슬그머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돈 어른, 네, 말씀하세요. 사돈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사세요? 솔직히 너무 부럽습니다. 박희순의 눈에는 진심 어린 부러움과 후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도 사돈처럼 제 인생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늙어버린 빈 껍데기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담담하게 조언했습니다. 자식한테 목매지 말고 본인 인생을 찾으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는 겁니다. 늦지 않았어요. 박희순이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쿨하게 말했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봅시다. 벌써 가시게요? 손주 더 안 보세요? 아기는 가끔 보러 올게요. 육아는 엄마 아빠 몫이죠. 전 제 일이 있으니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자전적 에세이 이른에 찾은 나의 길이 출판되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출판사에서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한 출판 기념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박 원장과 실버타운 식구들, 그리고 제 독자들이 저를 축하해주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이순자 작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 제가 쑥스러워하고 있을 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영준이와 소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유모차에는 건강하게 자란 돌쟁이 손주가 방긋방긋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지만 저를 알아보는 듯 옹알이를 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준이가 커다란 꽃다발을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베스트셀러 작가 된 거 축하해.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 소연이도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책 읽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드디어 사회자의 소개로 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순자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속에 마이크를 잡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70살에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이 70이면 인생이 끝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길을 걷기 시작한 지금이 바로 전성기입니다. 연회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밤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백미러를 보니 그 속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당당한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신호등이 켜지자 저는 힘차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거칠 것 없는 제 인생의 이막,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70살에 비로소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그저 이순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